이번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필승 카드는 이 세 상임위에 있다. 우리 사법부의 근간을 흔들어갖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정치 가도를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 보고자 하는 욕구들이 강한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원하는 법안을 그냥 다 처리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그런 뭐 토론회를 제안하고 의총을 하고 이런 것도 지금 묘수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묘수가 없다.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답답해요. 지금 그래도 더 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 손잡이를 쥔 민주당이 지나치게 이 칼날을 쥔 우리 당을 옥죄고 있어서 안녕하십니까. 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머니투데이 더300이 만듭니다. 고품격 정치 시사 유튜브 터치다운입니다. 오늘도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2주가 훨씬 지났는데 원구성을 놓고 여야 간 극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반쪽짜리 상임위를 킥오프했고 국민의힘은 상임위를 전부 보이콧하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의장과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을 독식하면서도 이것이 총선 민심을 따르는 것이란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그간의 관례를 내세우는 것 외에는 뚜렷한 대응 방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170석 민주당의 의회 독주, 108석 국민의힘 묘수 없나입니다. 먼저 원구성이 뭐길래 대체 이렇게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국민도 있을 것 같아요. 박최고 의원님, 그 민주당의 법사위와 운영이 과방위원장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임위보다도 사실 상원 역할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그 통로. 근데 그 통로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누가 쥐느냐에 따라서 국회 운영의 속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 여러 가지 법안들에 있어서 제동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선 지난 21대 국회에서 많이 교훈을 얻은 것 같아요. 이제 김도읍 의원이 후반기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했을 때 실제로 보면 뭐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간호법, 방송3법, 뭐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등등 이제 민주당이 정말 민심을 받들어서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법안들에 대해서 번번이 제동이 걸렸다. 그리고 틈만 나면 뭐 꼭 열려야 하는 전체 회의가 열리지 않고 아니면 뭐 그 상임위 내의 소위가 열리지 않고 이런 여러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상임위 보이콧에 질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법사위만큼 반드시 사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그 법사위가 이거 있잖아요. 체계 자구 심사권. 네, 우리도 사실 그 체계 자구 심사권을 바탕으로 해서 네. 아까 박채권님은 그게 의도적으로 우리가 지연시켰다라고 하지만 반대로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토론이 되고 의논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했었던 건데 민주당과는 좀 의견이 좀 다른 거죠. 하나씩 말씀드리면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이제 견제하고 검증할 수 있는 상임이잖아요. 대통령실과 관련된 의혹 그리고 대통령실의 관계자들을 출석시킬 수 있는 상임이고 과방위는 아무래도 언론을 담당하다 보니까 방송국과 관련된 이슈들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언론 장악 관련된 문제를 저희가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는 상임이다 보니까 이번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필승 카드는 이 세 상임위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운영위는 집권 여당이 위원장을 항상 맡아왔어요. 네, 2018년 관례였죠. 혹시 기억하시죠?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요. 우리 당이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당시에 현직 운영위원장 빨리 내려와라. 우리가 지금 여당 됐는데 왜 운영위원장을 계속 야당이 맡고 있냐라고 해갖고 강하게 요청해서 바뀌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방위원장은 지금 과기정통부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이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우리 정부를 강도 높게 옥죄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운영위하고 과방위원장까지 민주당에서 가져가겠다는 거고 지금 가져갔잖아요. 근데 여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 된 분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정청래, 박찬대, 최민희 이 세 분이 제일 민주당 지금 강성 180명 의원들이시죠. 되는 의원 중에 제일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임위 3개의 위원장을 맡은 분들의 면면을 보면 민주당이 생각하고 있는 22대 국회 운영 방안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다. 법사위에서 처음 지금 내겠다는 법이 대북 송금 특검법입니다.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예요. 그 다음에 검사 탄핵 가능하게 하고 법관을 선출하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도 사실 우리 사법부의 근간을 흔들어 갖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정치 가도를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 보고자 하는 욕구들이 강한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국회의장을 맡은 당이 법사위까지 맡을 경우에 충분한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 2004년부터 명확하게 있었던 네. 그 관행이기 네. 때문에 그걸 좀 지켜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국회 법대로만 하자고 하면 지금 우리 국민의힘 묘수 없나라고 했는데 묘수가 없다.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답답해요 지금. 네. 방금 말씀하신 그 균형과 견제 이제 그게 지금까지 이제 관례상 제1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이유는 이제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의장도 민주당이 맡고 법사위원장도 민주당이 맡을 경우 뭐 거의 모든 원하는 법안을 그냥 다 처리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금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관례가 있었던 건데 사실 이게 뭐 법상의 문제는 아니고 관례였단 말이죠. 지금 의장은 오히려 국회법상 이제 이 상임위를 구성해야 되는 그 시한을 오히려 더 중시하면서 이미 11개의 상임위원장은 이제 선출이 된 상황이고요. 이 시한이라는 국회법 그것과 어떤 이런 관례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는 좀 토론의 영역인 것 같긴 한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가 상임위 구성과 관련해서 국민 앞에 원내대표끼리 토론해보자. 왜냐하면 국민들께서는 이 원구성의 중요성과 또 법사위라든가 운영위 과방위원장을 왜 국민의힘이 이 요구를 했었던 건지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갖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토론을 제안했는데 민주당에서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국회 법이 정한 것은 상임위는 본회의에서 결정한다. 이거 한 문장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법대로예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그런데 그 법대로를 하기에 앞서서 그동안 국회가 지향하는 가치는 견제와 균형인데 그 견제와 균형을 가능하게 했던 게 관행이잖아요. 관례. 우리는 그래서 그걸 주장하는 거고 민주당은 법대로를 주장하고 있는데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이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토론에 제안하신 것도 집권 여당이 뭐 그렇게 한가하게 말씀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지금 국회가 굴러가게 하고 싶고 국회에서 일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제1야당이고 지금 여당은 계속 의원총회하고 뭐 특위에서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국회에 제대로 참여하고 계시지 않은 거죠. 마치 야당처럼 이제 굴고 계시고 민주당은 제1야당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민생 얘기하고 뭐 지금도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부자 감세 기조를 계속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민주당에서 지금 민생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이게 약간 여당 야당이 좀 바뀐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저는 아마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그런 뭐 토론회를 제안하고 의총을 하고 이런 것도 지금 요수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마땅히 좀 출구 전략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종의 명분 쌓기를 하고 있다. 결국 할 만큼 했어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때까지 버텨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면 이제 리더십 손상이 올 수가 있어요. 뭐 지지층들로부터도 그렇고 당내 의원들로부터도 그렇고 왜 이렇게 막 민주당이랑 잘 못 싸우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이 7개 상임위원장 자리라도 받아서 이제 여당으로서 뭔가 국회에서 역할을 하자라고 얘기하고 싶으신 의원님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게 너무 이렇게 수그리고 들어가기도 싫고 싸울 만큼 싸워서 출구 전략을 짤 때 명분 쌓기를 하고 싶은 그런 딜레마에 좀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명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정치에서는 실리보다 어떨 때는 명분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명분을 갖고 뭐 원구성과 관련한 협의에 복귀할 건지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108석 가진 집권 여당이 민주당이 저렇게 독주하는데 아이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들어가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당 지지하는 분들이나 지지하지 않더라도 뭐 국회의 기능 가운데 하나가 그 견제와 균형인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의
욕구를 좀 충족시키려면 그래도 더 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강하게 하시고 있는 것 같고요.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뭐 출구 전략에 대한 논의도 좀 하겠죠. 시간은 어느 정도를 좀 보시나요? 뭐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우리 당이 비대위 체제잖아요. 네. 비대위 체제라는 건 리더십에 사실상 뭐 공백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이니셔티브를 크게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그때는 조금 더 전향적인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들이 정말 민주당 너무 뭐 혼자 막 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 이런 국민의힘의 투쟁이 정치적인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영향력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단 대통령이 잘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대통령과 함께 발맞추는 여당의 그 발언에 정치적 힘이 안 실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국민의힘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사실 관례와 관행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켜야 되지 않냐. 근데 일단 우리 사회가 요즘 관행, 관례 이런 게 다 깨지는 뉴노멀 시대거든요. 그리고 정치권에도 이미 저는 그게 시작이 됐다고 봐요. 뭐 예를 들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설 나오는 것도 옛날 같으면 총선 이렇게 졌으면 잠깐 외국 나갔다 오셔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한국에 계시잖아요. 박지원님, 그 뉴노멀을 만든 게 누군지 아세요? 뭐 이재명 얘기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대선 끝난 다음에 바로 총선 나오는 이재명 대표가 총선은 아니죠. 그때 당시 보궐선거죠. 보궐선거에 나오겠죠. 하여튼 뉴노멀 시대는 맞는 것 그런 같아요. 시대이기 예. 때문에 이게 뭐 관례, 관행 이거 왜 안 지키냐라고 하는 게 이게 약간 대중한테 소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묘수는 정말로 민심이 야 민주당이 저렇게 해도 되는 거야? 민주당에 제동을 좀 걸어줘야지 라고 하는 그 민심을 얻으면 우리 당이 이렇게 그 상임위 네. 거부하고 국회 정상적인 개원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가지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민심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 뉴노멀 시대로 갔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관행에 익숙해져야 된다. 이거는 정말 민주당의 논리고 우리가 그동안 그 법 이상의 가치로 생각했었던 그 국회의 가치라는 게 있어요. 균형과 견제. 그거 우리가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으로 만들어 놓지 못한 거지. 법은 이미 균형과 견제가 필요하다는 걸 전제로 만들어진 건데 문구로는 안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뉴노멀 시대에도 지켜야 할 관행과 관련이 있다. 근데 저는 그 뉴노멀 시대를 연 게 뭐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말고 좀 대통령께서 여셨다고도 생각해요. 왜냐면 거부권 행사를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많이 한 분은 없었다. 그래서 사실 이 관례와 관행이라는 게 별로 이렇게 힘이 있는 단어가 아니다. 근데 이거는 닭과 달걀 중에 누가 먼저냐라는 논쟁과 좀 별개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법안을 국회에서 만드는 게 거부권 행사의 이유입니다. 4년전 초반에 민주당이 이제 전체 상임위를 독식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임대차 3법이라든가 뭐 검수안박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강행 처리하면서 약간 그 이후에 민심이 좀 이제 뭐 악화가 되면서 이제 사실 서울 부산시장 뭐 보궐선거라든가 이것이 이런 흐름이 이제 대선 패배로도 이어졌다는 사실 그런 평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좀 그런 좀 민심의 여파가 좀 있지 않을까, 변화가 좀 생기지 않을까 기대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땐 야당이었고 지금의 여당이거든요. 제가 하실 말씀을 다 하시면 어떡합니까? 왜냐면 정말 좋은 말씀 하셨어요. 저희도 2020년에 상임위 그 18개 다 독식했을 때 그때 막 정말 속도전으로 그 자신들이 만들고 싶은 입법사항들 다 만들어내고 국회 일방적으로 독주시켰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론을 2022년 대선에서 물은 거거든요. 우리 국민들은. 근데 그때는 여당이면서 다수당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국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여당도 져야 되고 야당도 나눠 가져야 되니까 2020년과는 조금 상황은 다르다는 것은 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냥 이거 그 국회 공전하는 사태를 방관할 수만은 없다라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우리 당이 좀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7개 상임이라도 좀 받아야 된다고 혹시 보시나요? 개인적인 의견 좀 어떠신가요? 대변인으로서 말고. 결국에는 새로운 지도부가 생겼을 때 이런 절충점을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께서는 7개라도
국민의힘이 갖고 민주당을 11개 이런 식으로라도 좀 약간 균형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의견을 내셨더라고요. 방금 우원식 의견에서. 의장이 민주당에서 선출한 국회의장이니까 당연히 그런 말씀 하시는 거고 또 더군다나 우원식 의장이 선출된 과정에서 추미애 후보를 이제 제치고 됐는데 그때 당시에 뭐 있었던 여러 가지 논란들을 생각하면 우원식 의원은 아마 자신의 소신보다는 여하튼 자신을 뽑아준 지지자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뭐 사실 7개 받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죠.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지점에서 아마 뭐 빠른 시일 안에 의원들끼리 뭐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셔서 7개라도 받자 안 받자 이걸 차라리 의원총회에서 투표라도 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당은 사실 전향적으로 법사위만 주면 과방위하고 네, 운영위는 그런 제안을 내주겠다라고 했었죠. 얘기했었는데 씨알도 먹히지 않고 있어갖고 너무 답답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니셔티브를 민주당이 쥐고 있는 거잖아요. 열쇠를. 그러니까 우리가 협상할 때 누군가는 칼날을 주고 누군가는 칼 손잡이를 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손잡이를 쥔 민주당이 지나치게 이 칼날을 쥔 우리 당을 옥죄고 있어서 아까 정말 거듭 말씀드리지만 묘수가 없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참, 묘수를 찾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참 그 대통령이 방패가 돼주셔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셔가지고. 그 이번엔 박 최고위원께 여쭙고 싶은데 그 이제 민주당이 이미 뭐 쟁점 법안 통과시킬 리스트도 만들고 뭐 김여사 특검법, 방송 3법 등 이제 당론을 밀어붙인다고 이제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민주당 내부에서 뭐 일부라도 약간 일방적인 독주에 대한 약간 좀 우려 목소리 같은 건 전혀 없는지. 당연히 이제 중요한 쟁점 법안들,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뭐 방송 3법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크게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최혜방 특검법도 사실 그랬던 것이고. 그래서 속도감 있게 몇 가지의 큰 성과를 만들자라는 공감대는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은 어쨌든 과거에 180석을 몰아주셨을 때 너네 그때 뭐 했냐라는 비판을 저희가 직면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기대를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내부에 좀 사명감이 있는 것 같거든요. 다만 그런 기류는 살짝 있는 것 같은 게 당론 법안이 너무나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워하는 의원들이 계시긴 한 것 같더라고요. 내부 취재를 해보면 어쨌든 생각보다 이게 겉으로 표가 안 나서 그렇지 하나의 법안에 대해서 의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되게 다양해요. 절차적인 정당성을 충분히 갖추지 않거나 토론과 수기가 좀 부족한데 당론 법안으로 만약에 너무나 많은 법안이 지정돼 버리면 그건 좀 반감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좀 이제 앞으로 이 전국이 어떤 흐름으로 갈까를 좀 예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경색이 사실 단기간 내에 풀리긴 조금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민주당이 그렇게 통과시키는 법안 대부분 대다수가 또 이제 어떤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힐 것이고 또 이것이 악순환이 계속 될 것인데 이게 이제 계속 지속될 때 과연 뭐 민심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좀 이 부분. 하여튼 뭐 22대 국회가요. 한숨을 힘들어 보이시는 개원한 지 얼마 말하신 되지 것 않았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22대 국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1대 국회보다 훨씬 더 국회 내에서의 대립, 갈등이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1대 국회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선출 이전에 구성된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국회를 운영했는데 지금 22대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출범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등원한 분들이 주도할 거고 더군다나 민주당 내에 지금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초선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했잖아요. 그러면 해법이 뭐가 있을까? 그 해법도 정말 찾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갖고 뭐 누가 좀 답을 내주셨으면 좋겠는데 답을 누구도 갖고 오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답을 뭐 만들어야죠. 뭐. 근데 그 답을 만들려면 어떤 협상의 여지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협상의 여지들마저 좁혀놓은 상태에서 법안을 만들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만 특검을 하자고 하니까 대통령으로서도 뭐 이게 특검 법안과 관련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보니까 앞으로 정말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까? 저는 그래서 결국에 이 차기 지도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왜냐면 결국 이 협상의 여지는요,
대통령의 태도 변화에서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거부권 행사를 좀 자제하겠다라는 대국민 약속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정말 뭐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원포인트라도 뭔가 이 민심을 좀 받드는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뭐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뭐 아니면 자진 출두를 하겠다 정도의 뭔가 파격적인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는 이상 지금처럼 이렇게 방어적으로 용산에서 나오게 되고 거기에 국민의힘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장단을 맞추는 형식으로 가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상황에서 협상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잘못됐다라고 국민들이 비판을 하셨고 저희는 그 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서 타협을 하는 건 오히려 저희가 되게 부정의한 집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차기 지도부에서 이 용산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정말 진짜 눈 딱 감고 정말 할 말을 하는 할 말하고 수직적인 관계 말고 이제 좀 독립적으로 가보겠다 이렇게 하고 약간 세게 하면서 같이 이렇게 가지 않는 이상 쉽지 않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도 뭐 태도의 변화는 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총선 전보다는 훨씬 더 유연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태도라든가 뭐 대국민 소통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변화가 앞으로 더 가속화될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임기가 3년 남았잖아요.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면 자신의 국정 지지율이 일정 정도 받쳐주지 않고는 도저히 일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대통령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가 저는 국회보다는 대통령 쪽에서 먼저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야당의 좀 독주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뭐 근거가 혹시 조금 더 설명? 지금 만들고 있는 법안들 보세요. 법사위에서 만들고 있는 법안들, 또 과방위에서 만들고 있는 방송 3법 이런 것들. 그게 과거에 그러면 자기네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 다 만들지 못했던 법안들이에요. 법사위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법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렇게 저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에서 독주를 하고 상임위를 가져간다고 뭐 열릴 재판이 안 열리고 갑자기 재판하던 판사가 내려가시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방탄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한 것이고 뭐 여러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뭐 당론 법안으로 추진이 되거나 아니면 뭐 그걸 정말 진짜 당 모든 의원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뭐 통과시키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개별적인 뭐 입법 활동의 하나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생각합니다. 네, 이제 이 12대 국회를 이제 전망을 하면서 과연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 이런 이제 기획회사 같은 걸 준비하면서 이게 참 해법이 안 나오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뭐 전문가분들이나 뭐 조언을 구하니까 결국엔 이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다 헌법기관으로서 본인의 어떤 소신과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는 너무나 여야가 이제 정파적인 것에 이제 맞춰서 모든 것이 예를 들어서 당론 법안으로 다 추진을 한다든지 대통령 어떻게 보면 그 당정 관계도 굉장히 좀 유연하지 않았었고 이재명 대표 굉장히 강력한 두 리더십이 지금 사실 이런 국회의 어떤 갈등과 무관치 않아서 국회의원들이 좀 자각하고 좀 계속 이렇게 싸우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인가 어떤 정말 산적한 어떤 민생 법안들이나 이런 걸 위해서 좀 협치하고 좀 이런 쪽으로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해법으로. 그러니까 22대 국회까지는 모르겠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항상 얘기하기를 대통령제와 잘 맞지 않는다고 하지만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소선거구제를 하다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당선되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처럼 이 대화 타협을 중시하는 사람이 당선된 것이 아니라 자기 지지자들에게 강경한 메시지를 주고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싸우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만 국회에 많이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자기를 당선시킨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뭐 그 개헌 얘기 중에 굉장히 관심 있게 봤던 건 이제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정말 하나의 묘수가 될 수도 있다. 대통령께서도 지금의 지지율을 가지고 이 남은 3년을 끌어가는 거는 아마 본인한테도 되게 큰 부담일 거예요. 사실상 레임덕은 가속화될 거고 특히 차기 지도부가 그리고 당대표로 대선을 생각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당연히 그때부터는 레임덕이 더 가속화되는 시점이고,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렇고 제3당이나 뭐 다른 야당들도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대통령의 뭔가 태도 변화는 없는 이 시점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임기를 좀 잠깐 이번에 단축을 시켜서 이 지방선거랑 같이 맞추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필요하다.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은 민주당에서만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선을 확실히 필요하다고 보여주니까. 생각하지 않고 네. 그리고 지금 태도 변화가 없다고 하셨는데 태도 변화가 지금 있는 겁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어떤 정당이 집권하고 있건 간에 그 정권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도 성공한 정부로 가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 국정 지지율도 더 끌어올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2대 국회 벌써 시작하자마자부터 답답한 뉴스만 이어지고 있는데요. 늦지 않은 시기에 좀 기분 좋은 뉴스를 좀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